유럽이 근원물가 최고치 찍었던데 우리나라 여름에 물가 내려가려나요? 네, 내려갑니다. 물가 내려가면 불리한 거 아니에요? 네, 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 물가, 그 다음에 근원물가 뭐 등등, 뭐 초근원 물가도 있죠.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보통 여기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근원 물가 같은 경우가 진짜 이게 유동성 지표인 거고, 물가 같은 경우는 여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유럽에서 근원 물가가 최고치 찍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수출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또 주로 먹여 살리는 수출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죠. 그리고 대중무역에서 수익이 확 줄어든다. 근데 물가는 왜 내려간다고 할까요? 라이트하우스가 갑자기 왜 물가 내려간다고 하느냐? 왜냐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안 내려가면 다행이에요. 왜 경기 침체 때문에 내려가느냐?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렸듯이 100만원의 돈을 풀었는데 경기가 좋아서 얘가 20번을 돈다. 그러면은 2천만원의 효과를 하죠. 근데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00만원을 똑같이 풀었는데 얘가 5번밖에 돌지 않아요. 그러면은 500만원의 효과밖에 안 되죠. 2천만원을 풀었을 때보다 500만원이 풀었을 때, 원래 총액이 1억이라고 해봅시다. 시중 유동성이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그러면 20% 상승이었는데 이게 1억 2천이 아니라 1억 500이 된다. 그러면요 5% 상승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침체가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때 미국의 대차 대조표랑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를 봤을 때 어떤 형식으로 따라갔느냐? 대차 대조표 봤을 때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먼저 늘어나죠. 그 다음 물가는 거의 21년 하반기는 돼서야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22년에 정점 찍었죠. 근데 오히려 이때는 줄이고 있었죠. 이렇게 풀어낸 유동성이 뭐에 억눌려 있었다? 코로나에. 코로나가 경기 침체를 유도하면서 억눌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은 적이 있죠. 마이너스 왜 나왔어요? 무역이 되든 관광이 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런데 기름 소비량이 갑자기 확 줄었어요. 공급량은 확 늘었죠. 그래서 저 기름을 사야 되는데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죠. 안 사니까 기름값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와 버리더라. 그때 막 기름 40달러 이하로 안 떨어질 거다, 40달러 선에서 사세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안 됐죠. 그때 저희는 무슨 이야기 했어요? 더 떨어질 거다. 왜? 어차피 떨어진 김에 유가는 높으면 높을수록 오펙에서 유리하죠. 왜 그때는 억지로 누르려고 했느냐? 경쟁자 제거죠. 최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반도체 수출이 안 되는데 SK는 감산을 했다. 근데 삼성은 감산 안 하죠. 왜? 이참에 시장은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런 것처럼 오펙에서도 그참에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그랬죠. 미국의 셰일 업계,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라고 깨 부숴가지고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사우디나 이런 데서 기름 캐내는 것보다 기존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좀 풍부하다. 그래서 셰일 오일이 나오면서 유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줬는데 체감성이 40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0달러보다 떨어지면 셰일 업계는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셰일 업계들 다 죽어날 때까지 40달러 밑으로 유지하다가 다 죽어나니까 그제서야 유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런 시대에 오면서 갑자기 유가가 팍 튀어버린 거죠. 그게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준 거예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올라갔었죠.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유가 영향이에요. 사실 근원 물가는 지금 많이 잡히지 않았다. 근원 물가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왜?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양적 긴축을 원래 올해 내로 거의 끝낼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올해 내로 거의 끝낼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보면은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성 조금밖에 안 없어졌다.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도는 거, 유동성 푼 거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은에서도 뭐 한 거예요? 통한증권을 낸 거잖아요. 통한증권이 뭐예요? 통한증권을 민간에 공급한다. 우리 환매조건부 채권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매조건부 채권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RP.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RP를 사주고 돈을 푼다. 경기가 침체됐을 때. 통화 승수가 떨어지니까 물가도 안 오르고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그런데 그게 끝났다 했을 때는 RP를 도로 팔고 돈 플러스 이자로 받아서 유동성을 줄인다. 이게 환매조건부 채권이죠. 통한증권은 반대예요. 중앙은행에서 통한증권을 생성해서 시중은행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 파는 거예요. 증권을 팔아서 돈을 회수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다시 돈 플러스 이자로 돌려주면서 증권을 회수한다. 이게 통한증권인데 이번에 통한증권 11조 풀었다고 그랬죠. 최대 규모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중 유동성이 강력하다. 굉장히 세다. 다만 우리나라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침체됐죠. 지금 식당 가보세요. 작년 대비로 안 올린 식당이면은 거기는 단골 되세요. 거긴 착한 식당입니다. 이미 다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올린 것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올릴 만큼 경기가 침체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도 팔아야 되는데 물가 올리니까 또 안 팔려요. 자본주의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라고 그랬죠.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생산과 소비예요. 생산이 소비에 맞춰서. 소비가 안 되는데 생산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과거 미국의 1929년에 경제 대공황 때 보시면은 소비는 안 되는데 생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경제 대공황이 왔죠. 생산 체제는 계속 이렇게 생산을 하게 만들어 놨어. 왜? 그러니까 1차 대전이 터지고 있으니까 외국에다가 막 무기 갖다 팔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종료가 됐어요. 근데 생산하던 곳들은 계속 생산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비가 떨어지니까 대공황이 온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잘 된다 해가지고 주가도 폭등했잖아요. 노동자 월급보다 주가 폭등한 게 더 컸는데 지금 뭐 아까 네 물가 잡힙니다 이래가지고 아 물가 잡히니까 이제 끝났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게 아니라 물가가 잡히면 정말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기미들이 보이고 있다. 진짜로 유동성 정책으로 건전하게 잡혀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잡혀가는 게 보인다. 사실은 물가 잡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정부에서 하는 거 보세요. 돈을 풀죠. 얼마 전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돈을 또 풀었어요. 근데 내수 활성화 대책 보면 별거 없어. 축제 지원하고 또 저기 축제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그런 데다 돈을 풀고 있어요. 활성화 시킨다고. 근데 돈을 풀지 않으면 활성화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돈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상황이다. 그러니까 찔끔 풀었죠. 찔끔. 세수도 많지 않고.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은 진짜 하이퍼 인플레이션처럼 막 튀진 않고 그렇게 튀어가지고 하는 건 진짜 나라 망하는 경우고 저기 베네수엘라처럼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문정부 때 베네수엘라처럼 만든다. 돈은 이 정부가 더 풀고 있어. 이거는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가를 잡아야 할 때 돈을 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수는 엄청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눈앞에 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랑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미국은 안 터질 것 같았죠. 미국은 그래도 금리 급격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탄탄하다. 미국은 안 터진다. 우리나라가 더 위기인 것처럼 보였는데 미국에선 결국 뭐가 터졌어요? 뱅크런이 터지고 스탁런이 터지고 있죠.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안 터지고 있을까요? 금리 억지로 누르니까. 금리 억지로 누르니까 연체에 터질 것들이 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를 눌렀는데도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죠. 터질 곳들은 이제 슬금슬금. 자, 건설사 이번에 900곳 넘게 망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터지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게 안 보일 뿐이다. 애를 왜 안 낳겠어요? 지금도 아까도 계속 지금 출산율 이야기를 하는데 먹고 살기 팍팍한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졌으면 출산율이 늘어나라. 집값이 떨어진 이유가 고물가, 고금리 때문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도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물가와 금리도 정상화돼야지 경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품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자산에 거품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근로소득은 경시하고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껴지고 그러면은 침체 계속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튜브들. 굉장히 많은 유튜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영끌 오적을 비롯해서. 너는 부자 되기 위해선 돈 모아서 집 사라. 소비가 안 돌아요. 돈 모아서 집 사야 되니까. 돈 모아서 집 사면 소비가 돌아요? 안 돌아요. 왜? 영끌에서 샀으니까 계속 갚아야 되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 들은 사람들 직접 몰랐어요? 지금? 올랐던 사람들도 있고 떨어진 사람들도 있겠죠. 올랐던 사람들은 돈 많이 버셨나요? 내가 거기에 실거주하고 있는데. 투자로 한 사람들은 집값 올리는데 1등 공신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핏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이 모양이 됐어요. 다 같이 망하면은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욕심 너무 과했지. 그러니까 2019년에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터지고 하니까 더 장난질 치고 했다가 코로나 때 산 사람들 싹 다 망했잖아요. 뭐 얘기가 좀 이리저리 새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유럽에서 근원물가 오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근원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유동성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것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왜냐면은 금리 올린 것도 한계가 있고,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회수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올라서 어딘가가 터져서 유동성이 회수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 부동산에 다 때려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긴축 때문에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침체가 오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물가와 고물가와 고금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면은 고금리를 없애는 게 낫냐 고물가를 없애는 게 낫냐? 당연히 고물가를 없애는 게 낫죠. 고물가가 지속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면은 베네수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꼴 나는 거고, 고금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에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부 너네 하지마, 이 정도 파워 없으니까 이번에 통화안정증권 내는 거고.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물가는 금리를 더 올려서 잡아야 됩니다. 진짜 막 차츰차츰 잡히는 거 요거는 대외 영향이 크지 제대로 물가 잡힌 건 아니다. 그런데 물가가 갑자기 올해 확 잡힌다? 이거는요, 경기 침체 때문이고요. 경기는 더욱 침체됐는데 그게 또 어느 정도 경기가 나아간다 하면은 그게 또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물가 잡히는 건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